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8번째 기회 수지 비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뭘 배웠죠? 첫 번째 시간에는 수지 비기의 괴상, 괴명, 상징성, 교훈 등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비교의 상징성, 관련 가수, 썸네일 제목, 이 가수 유산슬의 대표곡, 또 수지 비계의 운세를 가진 유산슬을 비롯한 수계의 운세를 가신 분들의 4가지 운세, 그 다음 괴사, 상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지 비계에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괴는 땅을 상징하는 곤으로 되어 있고 상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개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지 비괴로 우리가 읽었죠. 그 상징성은 즉 괴인은 친밀하고 추종한다 또는 친밀하고 따른다. 그리고 협력, 동료애 등이 비계의 상징성으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징성의 가장 근접한 가수로는 유산슬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계의 썸네일 제목은 협력과 소통을 통한 성공의 비결로 정했고, 이 유산슬 가수의 대표곡은 사랑의 재개발입니다. 그럼 유산슬 가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역 비교의 유산슬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주역 비교의 상징성을 알아보면 비계는 바로 친밀함, 협력, 동료애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함께 어울려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죠. 비계는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라야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익숙한 트롯 가수 유산슬, 바로 유재석의 성공 스토리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유재석은 이미 예능계의 국민 MC로 자리 잡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유산슬이라는 트롯 가수로 전환하면서 우리는 그가 가진 친밀함과 협력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재석의 유산슬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행동을 넘어 팬들과의 깊은 소통과 응원을 이끌어낸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예능뿐만 아니라 트롯의 세계에서도 팬들과 동료를 바탕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산슬의 대표곡 중 하나인 사랑의 재개발을 들어보면 그 곡에는 협력과 친밀함이 절묘하게 녹아 있습니다. 사랑의 재개발,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가사처럼 유재석은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면서도 팬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갔습니다. 그가 펼친 트롯의 세계는 그저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매력과 진심이 담긴 소통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유산슬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는 그가 보여준 친밀함과 협력의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비교에서 말하는 모두가 함께의 정신은 바로 유재석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그가 트롯 가수로서 성공을 거두면서 우리는 동료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유산슬, 유재석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협력과 동료를 통해 이루어진 집단의 힘을 보여주는 멋진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유산슬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유산슬이라는 가수는 바로 유재석의 또 다른 가수로서의 이름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산슬, 즉 유재석은 친밀함, 협력, 동료의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수지비의 특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운세, 즉 유재석을 비롯한 수지비기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를 네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 시운입니다. 때운이죠. 중인상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축하한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축하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다음 재운, 선인상부, 착한 사람으로서 서로 도운다. 실제로 유산슬, 즉 유재석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죠. 세 번째, 가정은 백년호합입니다. 평생토록 화합한다는 얘기죠. 평생 화해라고 화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은 신복수종, 즉 배에 물종기가 있거나 또는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운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이 대표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알다시피 저작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보지 못한 점을 아주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설명을 끝내고 이제는 괴사와 상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사를 우리 글로 한번 읽어볼까요? 길, 원서, 원영정, 무구. 원서, 원영정, 무구. 불령방내 후부형. 길, 원서, 원용정, 무구, 불령방내 후부흉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사견은 길하다. 높은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점사를 행하며 영원히 큰 뜻을 가진 자에게 충정하니 허물이 없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불령방내 후부흉은 편안하지 않는 나라도 찾아오나 늦게 오는 자는 흉하다 라고 괴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수지비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하괴는
땅을 상징하는 곤, 상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지비라고 우리가 괴명을 정했었죠. 자, 그럼 물 위에, 땅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밑은 땅을 상징하는 곤이고 상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이니까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물은 땅이 만들어둔 물길을 따라 흐릅니다. 물길을 따라 흐르면서 땅을 윤택하게 하죠. 그래서 친밀하게 따른다 하는 그런 상징성을, 그런 괴의를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다음 원서. 원서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원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 이 원자가 원래의 원자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다는 제자의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계속 해석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었죠. 근데 원래도 아니고 다시도 아니라는 그 사실이 공학적 발견에서 이게 입증이 됩니다. 1994년, 지금부터 약 30년 전이죠. 홍콩 문물시장에 초나라 죽간이 매물러 나옵니다. 초나라 죽간이. 그래서 홍콩 대학의 모 교수가 이 죽간을 사진을 찍어서 상해박물관으로 보냅니다. 상해박물관에서 이 죽간을 모두 사들이죠. 그게 약 1200매에 달하는 죽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달이 지난 후에 또 홍콩 문물시장에 초나라 죽간이 나옵니다. 이때는 홍콩의 독지가들이 500매에 달하는 이 죽간을 사서 상해박물관에 기증을 합니다. 이런 약 1700매에 달하는 초나라 죽간을 받은 상해박물관이 이 죽간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이 죽간은 초나라 귀족, 무덤에서 나온 부장품이었습니다. 무덤에 같이 묻어둔 물건이죠. 근데 이 부장품은 진시황의 분서갱류가 있던 그 직전, 즉 전국시대의 죽간입니다. 전국시대. 근데 이 죽간 내용 중에 주역에 대한 죽간도 포함되어 있을 거죠. 그래서 그 비계를 봤더니 이 원서가, 여기 나온 원서가 그 죽간에서는 어떻게 적혀 있느냐? 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빗서. 근데 이 빗자는 우리가 준비할 때 빗자죠, 그죠? 근데 이 빗은 예적에는 이 빗자가 넓은 들판을 상징하는 원자의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들판 원자의 약자였죠. 넓은 들판을 한번 적어볼까요? 원자, 넓은 들판을 사용하는 원자가 글자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넓은 들판을 상징하는 원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역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이 원자는 원래의 원자도 아니고 다시 원자도 아니야. 바로 넓은 들판에 있는 원자다. 근데 설문해자를 보면은 이 원자는 높고 평탄한 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원자의 본래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 원자는 높고 평탄한 지역 고원을 얘기하는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괴사를 해석할 때도 길하다, 높은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점사를 행하며 큰 뜻을 가진 자에게 영원히 충정하니 허물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 원서는, 즉 여기서 말하는 원서, 이 원자가 이제 우리가 넓은 들판 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죠? 이 원서는 고원에서 점을 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자는 높고 평탄한 지역으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에서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죠. 제사를. 그럼 이 원자, 이 원자의 고원은, 이 원자가 말하는 고원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일까 하는 부분이 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해 본 결과 그 원서는, 이 원서에 나오는 그 지역은 우임금, 즉 하나를 세운 왕이 우임금입니다. 하나를 만들었죠. 이 우임금이 치수사업을 성공해 가서 하나를 건국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홍수가 자주 일어난 지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의 남부 지역이 북부 지역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물은 아래로 흐르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물이 계속 모여들었고, 그래서 주로 남쪽에서 홍수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원은, 이 말하는 원자가 의미하는 이 고원은 우임금이 치수사업을 하는 과정에 결혼을 했고, 이 고원은 그 처갓집이 있던 회계산, 회계산 부근에 있던 높이 100m 정도의 고원이 여기서 말하는 원서, 즉 제사를 지내고 점사를 베풀던 지역이 회계산 약 100m 정도의 높이에 있는 회계산 지역이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밝혀졌죠. 그러면 이제 원서의 뜻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럼 이 원서는 우리가 물상으로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물상으로 보면은, 자, 먼저 우리가 6호가 있는데 우리가 호계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초요와 상요를 제거하고 2, 3, 4, 5호로 호계를 만드는데 2, 3, 4호를 내호계로 하고 3, 4, 5호를 외호계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외호계는 어떻게 됩니까? 3, 4, 5니까 양이 되죠. 산을 상징하는 간이 됩니다. 이 간에는 무슨 물상이 있을까요? 이 간은 산을 상징하니까 높은 곳, 또 제사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또 이 상괴감,
상계가 물을 상징하는 감이죠. 그죠? 상계가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물을 상징하는 감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이 원사할 때 점을 친다는 점의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서라는 괴사가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높은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점사를 행한다는 의미가 높은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점사를 행한다는 이 물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서에 대해서는 이 원자의 어려움이 해결됐던 과정을 설명드렸고, 이 원서의 가진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원영정 무구입니다. 원영정 무구. 원영정 무구는 큰 덕을 가진 자에게 영원히 충정하니 허물이 없다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했었죠. 그죠? 그러면 원영종 무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영종의 원. 이게 우리가 한자로 읽으면은 크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다는 뜻도, 원이라는 뜻에 크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원영령은, 이 원은 큰 덕을 갖춘 사람을 얘기합니다. 큰 덕을 갖춘 사람을. 그래서 큰 덕을 갖춘 사람을 영원히 충정한다는 뜻은, 영원히 충정한다는 그 뜻은, 충정하니 허물이 없다는 그 뜻은 하나의 공동체로 새롭게 결합한 것을 얘기합니다. 즉, 큰 덕을 갖춘 자에게 영원히 충정한다는 것은 서로 단결하고 협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뜻을 물은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예식이었습니다. 즉, 일치단결하기 위한 하나의 예식이었죠. 그래서 이 원영종 무구, 그럼 원영종 무구를 우리가 물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원영종 무구를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은 먼저 이 상계, 감. 상계감이죠. 그죠? 물을 상징하는 상계감입니다. 상계감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상계감에는 덕, 그 다음에 고덤의 물상이 있습니다. 상계감에는 덕, 그 다음 고덤의 물상이 있고, 그 다음 괴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음효, 양효, 음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괴주가 어느 효라 그랬죠? 구오라 그랬죠? 구오가 다른 게는 모두 음효인데 유일하게 하나 양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오는 왕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상규에서 중간호를 취하고 있으니까 중을 덕하고 오의 양효가 왔으니까 바른 자리죠. 중정을 덕겠습니다. 그죠? 이 중정을 덕하고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양효를 따릅니다. 이게 우리가 물상으로 읽을 수 있고 괴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계에 덕이 고덤이란 물상이 있고, 이 오후에 이게 구오, 그죠? 구오는 중을 덕하고
발음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육이와 서로 정응하죠. 양요, 음유로 써서 정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4개 음효가 하나의 양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름이 나오죠. 이 발육의 추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영종 무구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큰 덕을 가진 자를 영원히 따르니, 즉 고듬을 가졌다는 얘기죠. 이 정자는 고듬을 뜻합니다. 큰 덕을 가진 자에게 영원히 충정하니 허물이 없다. 또 큰 뜻을 가진 자, 즉 원에 해당하는 구호는 중을 덕하고 발음을 덕하고 유기와 정응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밑에 있는 4개 음효가 구호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용정 무구, 즉 큰 덕을 가진 자에게 영원히 충정하니 허물이 없다라는 괴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불령박내 후부흉입니다. 불령박내 후부형, 이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요, 영자는 안녕할 때 영자죠, 그죠? 편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불령박내, 편안하지 않는 나라도 찾아오지만 늦게 오는 자는 흉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불령박내, 이 방자는 먼저 나라라는 뜻이 나라. 그리고 영방은 편안한 나라라는 뜻이죠. 이 편안한 나라라는 뜻은 여기서는 우임금에 같이 포함되어 있던 나라들입니다. 즉 우임금을 모시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게 영방입니다. 그러면은 불영방은 편안하지 않는 나라가 되죠. 그 얘기는 우임금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의 일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올레자죠, 그죠? 찾아옵니다. 즉 우임금의 세력에 동참하지 않은 나라가 찾아왔는데, 이 찾아온 목적은 우임금의 세력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죠. 그래서 후부형, 늦게 오는 자가 후부입니다. 후부, 늦게 오는 자. 그 늦게 오는 자 후부는 흉하다 는 게 괴사에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엄중함을 파악하지 못하고 뒤늦게 참가했다가 결국은 우임금에게 목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임금은 그 늦게 온 후부들을 목을 쳐서 제사의 제물로 바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편안하지 않은 나라도 찾아오지만 늦게 오는 자는 흉하다라는 괴사가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물상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불령박내 후부흉이라는 괴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괴감에, 물을 상계하는 감이죠, 그죠?
상교감에 무슨 물상이 있냐면 근심의 물, 근심. 이 근심이라는 물상은 결국 우리 괴사에서 불령에 해당이 되죠. 안녕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죠? 불령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하괴고는, 땅을 상징하는 고는 나라라는 물상이 있다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그죠? 그 다음, 늦게 오는 자. 늦게 오는 자는 누구냐? 우리가 효상에서 보면은, 괴상에서 보면은, 늦게 오는 자는 구호 위에 있는 상육입니다. 상육이 구호보다 늦게 왔죠. 그래서 늦게 온 데다가 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다가 목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상육은 구호보다 늦게 도착했을 뿐만 아니고 이 약한 음호가 강한 양효를 타고 있습니다. 좋지 않죠, 주역에서는. 그죠? 약한 음효가 강한 양효를 타고 있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지 않는 나라도 찾아오지만 늦게 오는 자는 흉하다라는 이 괴사가 물상으로서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괴사에서 읽어낼 수 있는 비기의 의미는 큰 뜻을 가진 자에게 영원히 충정하면 허물이 없지만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늦게 찾아와서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비교가 말하는 친밀, 추종, 친밀하고 다른 하나의 어떤 모임이 결성이 되면 거기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확실히 결정하고 따를 것 같으면 빨리 동참을 해서 거기에 일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가야지 중간에 어중쩡하게 있다가는 낭패를 당한다 하는 부분을 괴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기과 동시에 이 사교에서 상징시 말하는 친밀 추종이라는 부분이 괴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친밀하고 따른다 하는 부분이 이 비기의 핵심 상징성입니다. 다음은 이제 상사를 한번 볼까요? 상사는 읽어보면 지상유수 비 선왕이 금망국 친제옵니다. 상활 지상유수 비 선왕이 금망국 친제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비견이, 땅 위에 물이 있죠, 그죠?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비견이, 선왕은 이를 보고서 망국을 건설하고 제후와 친하게 지낸다라고 상사를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사를 갖다가 우리 해석하면서 지상유수라는 건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계가 땅을 상징하는 곤, 상괴가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비계라고 상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땅 위에 있는 물은 그 속성이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면서 그 땅을 윤택하게 해주죠. 그래서 이 물이 물길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친밀하게 따르는 모습이 됩니다. 고대 영명한 군주는 비계의 땅 위에 있는 물을 관찰한 후 물과 대지가 하나가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또 물과 대지가, 물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화합되는 과정을 보면서 군주도, 즉 선왕이라는 군주도 나라를 만국을 건설하고 제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부분을 이것을 읽어내는 겁니다. 즉 물과 땅이 서로 친밀하게 서로 따르듯 만국을 건설한 군주는 자기가 선임한 제후들과도 물과 땅처럼 친하게 지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 상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상으로 우리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물상으로 상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계곤은 무슨 물상이 있다 그랬죠? 하계곤은 나라라는 물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나라. 두 번째, 여기 구호는 유일하게 양요이면서 군주이면서 아래 음요들의 존경하는 대상입니다. 바로 우임금을 얘기하죠. 우임금을 얘기합니다. 이 선왕은 바로 구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수지비라는 이 괴가 그 상징성을 보면은 친밀하고 따른다. 친밀하다는 그의 일을 가지고 있죠. 즉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사를 읽을 때도 고는 나라고 그 다음에 많다는 무상도 있죠. 많음은 우리가 여기서 만국으로 파생시킬 수 있죠. 그죠? 많다는 데는 많은 나라, 즉 많은 나라가 만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상으로 볼 때 구호는 여기서 선왕이 되고 그 다음에 금만국 친제호는 이 곤에서 나라라는 물상이 있고 많다는 만국의 물상이 있으니 그 다음 수지비에 친밀하다는 상징성이 있으니 선왕은 만국을 건설하면서 제후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국이죠, 만국. 우리가 상사를 얘기할 때는 이 상사는 사실 주나라에서 만든 주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 그 다음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고대 삼국이 발전되어 왔죠. 그죠? 하나라, 주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하나라에 있던 주역이 뭐냐 그러면 연산역입니다. 그 다음 은나라에 있던 역이
귀장역입니다. 그 다음에 주나라에서 만든 역이 주역이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주역은 연산역과 귀장역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연산역, 귀장역 내용에다가 주나라의 문항이나 주공이 여기에 일부 가미를 해서 주역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런데 이 상사는 이 주역에 포함됐던 내용보다는 하나라의 연산역으로 보는 설이 훨씬 우세합니다. 즉, 이 상사는 주나라 주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의 연산역에 포함된다. 즉, 하나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통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국을 건설한다고 그랬으니 이 선왕이라는 이 구호가 나타내는 선왕이 우임금으로 봤을 때 이 하나라는 만국인데 이 은나라는 삼천지국이라면 삼천지국. 하나라는 만국인데 은나라는 삼천지국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봐서 하나라가 은나라보다도 훨씬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설이 통설입니다. 실제로 사기를 보면요. 사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 그러면 사마천이 만든 사기죠. 그죠? 사마천이 만든 사기를 보면은 이 하나라는 흉노가 하나라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흉노족이. 그 정도로 이 하나라는 은나라 영역뿐만 아니고 북방에 있던 흉노족의 영역까지 다 통치를 했던 게 하나라가 아니느냐. 그렇다 그러면 하나라가 삼천지국을 얘기하는 은나라보다도 훨씬 넓은 영토를 가질 수 있었을까?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통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발전되어 온 중국의 고대 삼국이 하나라가 은나라보다 훨씬 규모가 컸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 주역의 만국이란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지비계의 괴사와 상사, 그 다음 수지배에 가지고 있는 상징성, 가수, 썸네일 제목, 대표곡, 그 다음 수지비계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성실급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